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아이고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고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결국 뭐예요?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생애를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위대하게 사셨다 하며 그분을 우리가 공경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도 나의 본을 따라해라. 그러면 너희도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예수님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영적인 원리. 그 원리를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렇죠? 인생은 여러분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한 명언들이 있는데, 격언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요즘 와닿는 그 표현이 인생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문제 없는 인생은 아예 없다는 거죠. 인생 그 자체가 문제의 연속인데 인생은 어떤 것이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없는 인생을 꿈꿔요. 내 삶이 너무 고단해, 너무 힘들어, 정말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한 그런 삶. 그거는 아마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본향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몰라요. 거기도 가보면 또 모릅니다.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렇죠? 자, 문제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안, 이런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수단으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가치예요. 또 신약 성경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그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실천하는 그 지체예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과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지 않은 내가 선하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죠? 이렇게 살기 힘들고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당장 손해와 또 이익이 보이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문제예요. 우리에게 과제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 우리가 생존해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은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생계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가정의 축복이고 행복이 맞습니다. 가정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행복은 짧습니다. 예. 내 품에 안고 있을 때나, 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나 이쁘지, 이제 말하기 시작해보세요.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죠? 예? 움직여보세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오늘 오면서도 지 엄마가 우리 딸한테 운전 연수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나중에는 교회 도착할 때쯤 되니까 싸우더라고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도 그렇게 하는구만. 이러면서. 내가 휴대폰을 다 찍어 놓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고로 머리에 털 난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행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애가 태어나서 애가 얼마나 이쁜 짓을 할까? 우리 부부의 사랑이 결실이고,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얼마나 즐겁게 만들고, 아이 때문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런 순간이 있죠.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낳았으면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훈련을 키워내는 그 과정, 그 과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겪어볼 수 없는,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항상 즐겁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서림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저렇게 속색일 줄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도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가 지금 갔지만, 우리 아들이 예전에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저한테 맨날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하다고 느꼈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싫죠? 제가 밉죠? 왜?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제가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공부 못해서 속상한 건 사실이지만, 공부 못하기 때문에 널 미워한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그건 다른 거다. 근데 그 말에 얘가 굉장히 큰 위로를 얻은 것 같아요. 애가 막 눈물글썽하고, 아버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제가 면죄부를 줬어. 성적이 안 나와도 떳떳해. 성적표 좀 보자 하면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아. 그럼 날 쳐다봐요. 아버지, 그래도 날 사랑하시죠? 하는 그 표정으로. 맞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올라서 속 터지는 것은 여전해요. 그죠? 사랑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죠? 아니,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야,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목사 되고 싶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도 되고, 어려운 사람, 뭐 장애인 돕고 싶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재단 이사장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커피밀의 대표도 되지 않았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얼마나 행복해.
근데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행복의 의미로서는 나 행복하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십자가고요. 저는 장애인 지단 이사장이 십자가고요. 커피밀 대표가 십자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 고민 저 고민 하면서, 예? 기도하면서, 예? 제가 커피밀 대표이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도 새벽같이 눈이 번쩍 뜨여지더라고요.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참 인생의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참 그게 아마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의 영광? 예? 서양 속담에 있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죠? 그게 그런 건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제 자신을 비춰보고 또 주변을 비춰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인생은 고해구나.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든지 와요. 내가 자초한 문제들도 많지만 내가 자초하지 않은 것들도 나에게 엄습해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내가 낸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와서 들이박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경험했던 사고 중에서요, 제가 박은 것보다 와서 박은 게 더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벌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불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고 나도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억울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이러지? 응?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냥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성장한다는 것, 지금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던져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그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요? 의찬이가, 응?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빠 몸이 아파요. 자, 그 문제가 의찬이가 몸이 아파요. 그건 의찬이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부모의 문제. 부모가 해결해 줘야 돼요. 아이는 스스로 그걸 해결 못 해요. 그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대뜸. 응? 아빠 나 아파요. 그러면. 그렇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네. 그렇게 물어요.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응, 엄마는 뭐라 그래? 의찬아, 네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엄마는 뭐라 그래? 엄마는 슬퍼해? 아빠는 뭐라 그래? 아빠는 뭐라 그래? 아빠도 슬퍼해? 자, 여러분, 애들은 보세요. 애들은 부모님이 내가 아프다는 걸 슬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쵸. 아, 내가 아픈 것이 부모님에게 슬프나.
그럼 뭐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을 확인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아파야 오르잖아요. 혼났어요.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싸돌아다니고 맨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지. 내 너 그럴 줄 알아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비슷하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제가 좀 이상한 집안에서 컸나요? 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좀 부모님들이 좀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프다 하면 혼났어요. 혼부터 났어요. 그래서 아파도요 잘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 잘 가. 자, 제가 이제 지금 예를 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을 갖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를 딱 먹어서 가만 생각하니까요. 옛날 어른들이 맞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맞아요. 네.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자, 이거 지워주세요. 자, 몸이 아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종류의 대답들인지 보세요. 자,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얼마나 아파. 위로가 됩니다. 그죠? 공감되고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한국 남자들은 서양 남자들에 비해서 애정 표현이 너무 약해.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한국 남자 비난 많이 받잖아요. 서양 남자를 보세요. 특히 이태리 남자들, 스페인 남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젠틀합니까?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예? 그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바람둥이로 찍혀 있는 남자들이 스페인 남자, 이태리 남자들입니다. 프랑스 남자들. 그렇죠? 잘 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한테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매력이 끝나거나 관계가 끝나거나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빠이빠이입니다. 언제 그랬냐. 그리고 똑같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굉장히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책임감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로맨틱한 남자가 좋습니까? 아무 얘기에 도움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몸이 아프다. 아이고 어떡해. 큰일이네. 괜찮아? 개인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은혜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문제 해결은 된 거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다시 현장에 돌아 또 죄져요. 그죠? 사람들은 이걸 선호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픈데 계속 애가 크는데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파 하면서 맨날 이래 보십시오. 나중에 그런 애가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 해결, 스스로 감기약 하나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제 후배 중에 정확하게 말해서 감기약을 못 먹어요. 아프대요.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내 용돈 가지고 약국 가서 감기약 판코라이드 사 먹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못 해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평생을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했고 부모가. 네. 이혼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근데 부모가 계속 여자를 구해다 줘. 네. 계속. 얘는 그냥 난 싫은데 하면서 그냥 끌려나가지 나가. 참 대단한 아이예요. 이혼도 뭐 한 3번이나 했는데도 뭐예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친구, 그 후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부모한테? 왜 날 이렇게 키웠냐고 원망하더라고요. 네?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알아서 꼭 말로 해야 돼? 알아서 다 해줘야지. 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 3가지 좀 다르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했을 때 대뜸 약 먹어! 라는 분들 있죠.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그랬어요. 약 먹어! 네.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약 먹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약을 먹으라. 몸이 아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몸이 아픈 게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해답을 찾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형의 해답을 제시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몸이 아프다는 문제에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그죠?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이 아파요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대답이 있는데 약 먹어. 이건 뭐예요 여러분?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이 아파? 이렇게 해.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잘못 먹었니?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뭐 잘못 먹었어? 뭐 잘못 먹었어? 몸이 아파요. 뭐 잘못 먹었어? 이건 뭐예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원인. 그죠? 원인. 그럼 어디가 아파는 뭐예요? 어디 말 그대로. 왜요? 예. 자,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뭐, 이 외에도 뭐, 언제 아팠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죠. 자, 이 3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유가 많아요. 약을 먹어, 병원에 가봐, 뭐, 그러면 잠을 좀 자봐, 뭐, 쉬어,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대책에 대한 거죠. 어떻게 라는 거. 뭐, 잘못 먹었니? 이게 뭐예요? 원인인데? 뭐, 이런 게 답 많잖아요. 뭐, 잠은 푹 자고? 아침에 용변은 시원하게 잘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원인을 따져 묻는 거고요. 몸이 아파요. 뭐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뭐 다리가 아파? 뭐 어디가 아파? 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 문제 해결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라기보다는 프로세스. 문제 해결의 과정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뭘까요? 이 셋 중에서. 이건 아예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건 아예 논외로 하고 이 셋 중에서 뭘까요? 그죠? 여러분, 어디가 아프냐? 자, 왜요? 이게 첫 번째고,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은 Y. 아, 이제 뭐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뭐 이제,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how. 어디. 그죠? 그리고 왜. 그죠? 어디. 왜.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건 대책이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가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라고 우리 배워왔어요. 그죠? 근데 왜? 이 왜라는 질문보다도 이 어디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네? 왜 그럴까? 네? 네? 그러니까 내과로 가야지 외과로 가야 될지 이걸 따지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해요. 맞습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문제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돼요. 문제의 범위가 너무 커지면요, 여러분, 수많은 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수많은 원인과 이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혼란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원인과 이유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어디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간 아담을 찾으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어디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범위, 그 범위를 좁혀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뭐예요?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범위에 따라서는 율법의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문제도 결국 여러분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냐? 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게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숨었냐? 그 다음 Y예요. 그죠? 그죠? 네가 벌거벗었으면 어떻게 알았느냐? 왜?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줄 알고 숨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냐.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고 할 때 일단은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팠어 하고, 그거는 일단 뭐예요? 아이와 소통과 공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던지는 그 연결고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 목이 아파? 어디가 아파?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배가 아파? 배가 아프면 너 뭐 잘못 먹었어? 네? 그렇죠? 잘못 먹었어? 아, 친구 생일 파티 가가지고 케이크를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서 네가 배탈이 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약을 먹어. 소화제를 먹어. 그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의 순서예요. 프로세스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도 하셨던 방식, 원리입니다.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을,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과정, 프로세스, 순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where를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why.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최종적으로 how죠. 자, 그런데 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잘 안 나오네. where에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문제를 규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문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문제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y는 뭐예요? 왜죠, 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짜 원인이 여기서 발견돼요. 근본 원인이 발견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how로 넘어가는 거죠. 대책입니다. 대책.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자면 문제가 이만큼 있어요. 문제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좁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근본 원인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문장으로 표현하면 애초에 어디가 문제인가? 글씨 보이세요? 네. 애초에 어디가 문제인가?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이거 안 나오네. 대처하면 좋은가? 보이세요? 네. 이 순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세요. 이게 문제 해결의 순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항상 뭐든지 우리는 where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은 문제를 규정해야 된다. 뭐가 문제냐? 문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애초에 어디가 문제였는가? 이걸 찾아야 되고, 이걸 찾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걸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원인을 찾으려고 해봐야 전혀 엉뚱한 원인을 찾게 됩니다. 이걸 찾으면 그 다음에 원인으로 넘어갑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문제가 점점 더 좁혀지죠. 근본 원인이 나와요. 근본 원인을 발견한 그 순간에 이게 문제였구나. 몇 가지가 있었지만, 이유가 있었지만 이게 핵심이구나. 딱 이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대책은 그 다음부터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대책부터 찾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우리 집안에 지금 생활비 쓰고 잔고가 없네. 돈이 없네. 쪼들리네. 그럼 우리 대뜸 어떻게 해요? 아껴. 이제부터 무조건 아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씀씀이가 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끼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소에도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아낄 수가 없죠. 그죠?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도 예를 들었는데, 애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애가 성적이 떨어졌대.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해요? 학원 보내! 그죠? 그죠? 애가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딴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부가 매일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애가 그냥 공부할 흥미를 잃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건데 학원 보내! 해결이 될까요? 아니죠. 문제를 규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로 그냥 대책. 이게 반사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우 사고방식이라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언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당장의 대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그 정부 대책들 가운데서 현실성 떨어지는 거하고 표류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 보세요. 집값이 떨어졌대. 집값이 올랐대. 그러면 이것이 왜 오르고 왜 떨어졌는지 그 문제를 규정하고 그 원인이 뭔지를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빚내서 집 사라. 집가 안정하기 위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모 씨가 했잖아요. 그죠? 최모 의원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세요, 여러분? 네?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여러분 올 한 해에 37만 가구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최대로 쳐도 우리 올 한 해 동안 수요가 27만 가구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정부 대책이거든요. 최대치를 잡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만 가구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지금 아파트나 그 주택 그 부동산 담보 가치를 인정 안 하잖아요, 이제. 돈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아세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동산 가치가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기업들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고 내년 전부터 삼성도 그랬잖아요. 삼성이 자기 본사 사업을 팔았어요. 그리고 회사 옮기기가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새들어 살아요. 월세로.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네? 삼성 본사 여러분 얼마만큼 큰 거리 번화가 있는지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기업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걸 알아야죠. 근데 뭐예요? 지금 뭐 신문이나 뭐 언론 보면 집값 충분히 가능하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데 속았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부분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부 어떤 대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정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 문제를 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애초에 어디가 문제인가 그걸 규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인 분석도 엉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다 틀어지는 거예요. 아예 이것도 없어요. 그냥 건너뛰어요. 그럼 어떻게? 당장. 여러분 어떻게라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어디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라는 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도 어디를 먼저 묻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사업에서 똑같더라고요. 진짜 유능한
이 기업가는, 유능한 장사꾼은요, 야, 어떻게 돈 벌지를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건 제일 나중이야, 보니까. 예. 이렇게 하면 돈 번데, 사람들이 다 하우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체 이렇게 해서 누군가 돈 벌었대, 나도 그렇게 하면 돈 버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곳은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곳은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여러분. 그 뭐죠? 그 법칙 얘기했죠? 네? 제가 했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늘 꽂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이익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돈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에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야, 요즘 뭐 카페가 불경기 하지만 그래도 카페는 계속 생기더라. 되나보다. 대기업들이 카페 사업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대더라. 여전히 카페가 지금 창업 1위에요, 창업 1위. 근데 저는 지금 창업하겠다는 사람 다 말리고 있어요. 창업을 많이 해야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데. 특별한 이점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 카페는요, 카페 자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카페를 어디에 창업하느냐가 돈을 버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창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번데 언제까지 월급쟁이 생활을 할 거야?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뭘 하든지 어디에 그 식당을 문을 여느냐, 어디에 그 카페를 여느냐. 핵심은 어디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죠. 근데 이게 기본을 안 지키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책에서 제가 발췌한 글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장사하는데, 비즈니스 하는 데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책에서 제가 발췌한 글입니다. 한 손님이 잡화점에서 지름이 1mm짜리 드릴이 없느냐고 물었다. 마침 해당 제품이 다 나간 터라 점원은 죄송하지만 다 팔렸네요 라고 답했고, 손님은 포기하고 돌아갔다. 일상적인 상황이지만 여기에 하우 사고의 함정이 있다. 손님의 문제가 어디에 있고 원인은 무엇이며 왜 지름 1mm의 드릴을 원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했다. 사실 그 손님은 벽에 앞쪽으로 액자를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원인은 액자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손님은 대책으로 고정 나사를 생각했고, 나사를 넣기 위해 홈을 파려고 지름 1mm짜리 드릴을 달라는 하우가 나왔다. 이건 그 손님의 하우죠. 그죠? 그 손님의.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잡화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하우로는 액자가 무겁다는 데 착안해서 앞정으로도 걸을 수 있는 가벼운 액자를 권할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강력 접착제를 권할 수도 있었고, 홈을 파기 위한 도구라면 드릴이 아니라 송곳이나 펀치도 가능했을 것이고, 또 홈을 파지 않고 쓸 수 있는 태핑 나사라는 거 있죠. 태핑 나사도 생각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손님의 문제가 어디에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 글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지름 1mm짜리 나사 주세요. 왔어요. 저만은 말씀 떨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할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가버려요. 자, 우리가 늘 자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어요. 그 손님의 문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액자를 벽에다 걸고 싶은데 앞쪽으로도 박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액자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벽에다 홈을 파가지고 나사로, 고정 나사로 박아야 되겠다 해서 벽에 홈을 파기 위해서 지름 1mm짜리 못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네? 부품을 구하러 왔어요. 그 점원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죠? 그 손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거래처들, 우리의 고객들, 우리의 상사들.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유능한 점원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회사. 그럼 항의하겠죠. 아니, 그런 것도, 자파점이 그런 것도 안 갖다 놨어요?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유사한 갈등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좀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보내자. 그죠? 내가 졌다, 졌어.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또 성질이 좀 싸나운 사람은, 아니, 다 나가는 걸 알아도 어떡하란 말이야. 아이, 뒤에서 소금 막 뿌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반응하지 않아요? 혹시? 그 손님은 가요. 근데 그 점원이 만약에 손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규정하려고 했다면 왜요? 이걸 물었다면 그 손님이 얘기를 하겠죠. 아, 내가 벽에다 앞정을 앞정으로 이 액자를 고정하려고 하는데 이 액자가 조그맣지만 너무 무거워가지고 벽을 뚫어가지고 이 걸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고정 나사가 필요하고 벽을 뚫으려면 드릴이 필요해서 그 드릴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뭐예요? 지름 1mm짜리 드릴 나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왜요? 무거운 액자가 문제였던 거죠.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해결책,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은 원인은 액자가 무거운 것입니다. 자, 근본 원인이 딱 나왔죠. 그렇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한 어떻게 돼요?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죠. 굳이 벽을 뚫지 않고도요, 강력 접착제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핑 나사라는 것도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본인도 행복하고 손님도 행복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 해결 순서의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먼저 우선시. 하나님께서 괜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이유도 가만 보면 또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그 사고의 성향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그러면 문제 해결을 우리가 도모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6가지 정도의 사고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우 사고형이 있어요. 하우 사고형. 하우 사고형은 뭐죠? 당장 답을 찾는 거예요. 하우 사고형. 지우개. 하우 사고형.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우 사고형. 그냥 문제 있다. 그럼 당장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떡하지? 야, 그럼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해.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수가 많아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동전 뒤집기요. 이 동전 뒤집기형이라는 게 뭘까요? 네? 동전 뒤집기. 이게 문제야. 그럼 그 반대로 해. 그럼 이러면 되잖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뒤집는 것을 그 문제의 반대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애가 성적이 떨어졌어. 어떡하지? 학원 보내. 공부를 하고 해. 그러니까 하우사고형은 학원 보내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전 뒤집기형은 공부 좀 하라고 그래. 애가 성적 떨어졌어. 야, 공부 좀 해. 동전 뒤집기형. 공부 안 해서 성적 떨어졌으니까 공부하면 성적 올라가겠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 동전 뒤집기형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들 추기입니다.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비판 잘해요. 이게 문제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까지 해요.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요. 이 동전 뒤집기형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제일 잘하는, 양비론을 제일 잘합니다. 양비론. 상당히 무책임하죠, 사실은. 세 번째, 원인 집중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디를 건너뛰고 여기부터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where를 건너뛰고 why를 파고드는 사람.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잘 빠지냐면 이공계 계통들이 여기에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소리 듣는, 어떤 전문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문제를 규정하기 전에 그냥 원인부터 들어갑니다. 본인의 어떤 전문 영역이나 어떤 좁은 범위에서 생각하는 그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담당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기껏 원인을 분석했는데, 네? 원인을 분석해놨는데 이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석해놓은 원인이 전혀 엉뚱한 원인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애초에 문제 인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전혀 엉뚱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AS 받을 때 이렇게 보면 전문 엔지니어라고 와가지고 막 하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어디가 고장 날지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한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어보고 그냥 늘 자기가 자주 고장 날 때마다 어디가 가장 많이 고장 나는지 아니까 의리 그러는 줄 알고 그걸 뜯어봤다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아주 단순한 어떤 원인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이제 왔는데 로스팅 기계 저희 AS 왔어요. 애초에 고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고치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뭐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품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고쳐봐라. 이것만 한번 고쳐보고 돌려봅시다. 잘 돌아가요. 그 이유는 난 잘 모르겠어. 잘 돌아가요. 그럼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던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늘 그 문제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 문제일 것이다 라고 그냥 아예 그냥 픽스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네. 네 번째, 분석가형이 있어요. 분석가. 이건 어떤 유형이냐면 이 where와 why는 굉장히 강해. 정확해요. 그런데 어디가 약하냐? 이게 약해. 이거는 정확하게 집어내요. 진단을 잘해.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은 약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토막형이 있어요. 토막형. 그게 무슨 얘기냐? 다 해요. where, why, how를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연결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논리가 없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이것을 하나를 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따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잘 범하는 게 뭐냐면 비약이에요, 비약. 네. 일반화의 오류에 가장 잘 빠지는 유형이 이 토막형이에요. 네. 네. 연결되지가 않아요. 네. 네. 작은 부분에 집착을 한 나머지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지를 못해요. 저희 직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뭐 이걸 따로따로 놓고 보고 얘기할 때는 잘해요. 그런데 이걸 전체로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연결을 못 줘요. 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라는 유형이라고 할까? 네.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예요? 이 문제 해결 사고형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 네. 정확하게 where, 그다음 why, how.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잘 따르는 사고의 훈련을. 근데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될 게 있어요. 플러스 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이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정보. 그죠?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 이 정보라는 것은 지식일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정보, 지식 뭐 이런 것들 다 총칭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정보나 이 지식을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거를 팩트라고 그래요. 팩트. 네? 그리고 이 정보와 연결되는 또 정보, 지식. 이것도 팩트죠. 팩트인데 요거 이 연결된다는 거.
연결된다는 거, 요 연결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는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플러스고,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뭐죠? 로직이죠, 로직. 논리죠, 로직. 뭐와 같냐면, 이 정보, 지식 뭐 이런 것들은 숫자와 같은 거예요, 숫자. 그리고 이 로직은 뭐예요? 수식. 네. 수식.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서, 애초에 어디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정보들이 나오죠, 정보. 그죠? 그것은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정보가 있어요. 네. 어떤 아이가 아프면 아이의 아픈 증상. 그 증상과 증상의 연관관계. 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규정하잖아요. 아, 얘가 여기가 아프구나, 결국. 네,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팩트와 이 로직.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러분 무수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뭐가 있어요? 로직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그죠? 네.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와 정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규정할 때요, 먼저 이 문제 규정을 위한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정보를 로직, 연결시켜야 돼요.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 그게 끝나서 여러분 원인이 밝혀지잖아요.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을 압축하는 이제 근본 원인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문제에 관한 정보가 따로 있고요, 원인에 관한 정보가 따로 있고요, 대책에 관한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첫 단계에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정보를 모으는 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정보는 매 단계마다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따로 있고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가 있고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전부를 다 그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희 회사 카페 체인점,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있는데 매출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집계표를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매출이 떨어졌다. 회계 집계표를 보니까 카페 체인점들의 매출이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이 떨어졌다. 집계표는 어디라는 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숫자에는.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많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수십 개의 가맹점 가운데서 그러면 어디가 떨어진 거지? 찾아야 되죠. 찾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를 수집해야 되죠. 배송 가는 직원이나 또는 주문 받는 직원이나 또는 영업하는 직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각 가맹점, 체인점들의 매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되죠. 그랬더니 수도권에 어딘지가 나서 수도권의 가맹점들이 카페 체인점들의 매출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어떤 연령층, 성별, 그죠? 그걸 통해서 그 수도권 가맹점들의 매출이 떨어진 그 원인이 되는 타겟층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성별도 따져보고 연령별로도 따져보고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매장 매니저나 사장을 만나서 면담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 수도권 30대 남성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디가 문제인지 찾았죠? 어디가 문제인지 찾았어요? 엄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30대 직장인이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30대 남성 매출이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그 원인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 네? 실제 재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 수집을 해보니까 어떤 답이 나왔냐면, 촛불 집회가 원인이었어요. 촛불 집회가. 네. 촛불 집회가. 네. 촛불 집회. 핵심 원인이 촛불 집회였어요. 네. 수도권.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월드컵 생중계 아시죠, 여러분? 그죠? 경기장에 가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네? 그 큰 스크린을 갖다 놓고 그 안에서 막 응원하잖아요. 붉은 악마 하면서. 그래서 그 카페를 촛불 집회 장소로 활용하는 거예요. 네. 촛불 집회 장소. 네. 그러니까 주말에 수도권 네? 카페 매장에 그 주말에 그 매출이 떨어지는 30대 남성 매출이 떨어지는 그거를 이걸로 보완해서 뿐만 아니라 광화문까지 못 가는 사람들도 직장 마치고도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출이 더 올랐어요. 이거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매출이 떨어졌어? 야, 그럼 우리도 TV 광고 때리자. 우리도 신문에 광고 내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신문에 광고를 내고 TV에 광고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나요? 아니라는 얘기죠. 전단지 돌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규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나오는데 이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들의 그 연결, 구조 원인을 분석하는 데도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대책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설문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는데 활용했던 그룹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항상 누굴 보냈어요? 전탄꾼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여리고성 그 함락하는 그 장면은요, 진짜 정보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정보. 그러니까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데, 여러분,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냐? 사업상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정보가 가장 유용한 정보인가?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정보가? 제가 아까 답을 이미 얘기했는데, 로직이 있는 정보. 팩트 그 자체는요, 여러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팩트가
다른 팩트와 연결되는 로직을 갖고 있을 때 그 정보는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숫자 그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수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식에 연결되어 있는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어떤 정보가 살아있는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냐? 로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 그리고 또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찾을 때 우리가 얻어야 할 정보, 그리고 원인을 분석할 때 우리가 또 정보 수집해야 되고, 대책을 수집할 때도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게 목사님 비즈니스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저 개인의 일상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재단 일을 볼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회사 일을 볼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요, 이 원리대로 해보니까요, 상당히 문제 해결이 수월해지더라고요. 네. 전보다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더라고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텀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린 이런 걸 시스템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요즘 제가 저희 회사나 저희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혼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훈련시킵니다. 직원들.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이런 훈련들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니까 업무가 달라지더라고요. 업무가. 그리고 직원들이 훨씬 더 유능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이걸 어느 정도는 객관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원리구나라는 것을 요즘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디딤돌교회 식구들도, 자, 이거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네. 작은 문제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문제 해결의 그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원리는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책을 참고하긴 했지만 그 핵심은, 이 원형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프로세스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